전종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오늘 새벽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아시안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유가족들은 보상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원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고발, 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여야 공천 문제 등 정치권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아시안컵 축구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1월 31일 수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합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서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기분 좋은 승전보로 시작합니다. 밤사이 열렸던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승부차기 접전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진출을 했어요. 네, 이 중꺾마, 이 유행어에 약한 저도 아는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말의 진가가 좀 다시 한번 확인된 경기였습니다. 정말 잘 뛰더라고요. 예. 이 초반에 우리 대표팀 사실 이 낯선 3백 전술에 좀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에 먼저 한 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실점을 하자 클린스만 감독은 조규성과 황희찬을 투입해서 전술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대표팀은 계속 골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조규성이 극적인 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벼랑 끝에서 탈출한 우리 대표팀은 연장전에 좀 지친 사우디를 상대로 사실상 좀 일방적인 승부를 펼쳤는데요. 아쉽게도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승부차기로 이어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규성의 헤딩 동점골 정말 극적이었고요. 승부차기에선 조현우 골키퍼가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네, 이 조현우 골키퍼가 이른바 이 거미손 본능을 좀 아낌없이 보여줬습니다. 사우디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슈팅을 온몸을 날려서 연이어 좀 막아냈는데요. 조현우의 맹활약에다 황희찬의 마지막 슈팅으로 우리 대표팀은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올랐습니다. 8강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토요일 새벽에 호주와 맞붙게 됩니다. 네, 아시안컵 소식은 이어지는 한 번 더 뉴스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네, 어제 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제2요구권,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특별조사위원회가 편향돼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데다가 또 법원 영장 없이 동행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자료 제출 요구 거부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의뢰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좀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신에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대책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활 안정과 치료를 위해서 지원을 하면서 희생자 추모 공간도 따로 좀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죠? 네, 이 유족들은 바라는 건 진상규명뿐이다라고 하면서 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특별법 시행을 위해서 정부 여당의 입장도 이미 좀 상당 부분 받아들였는데 위헌 소지를 이유로 제2요구권을 행사한 건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 방안은 유가족과 협의되지 않은 이 일방적인 제안이라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여야는 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이 독소 조항을 제거하면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야당에 제안을 한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좀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죠? 네, 어제 이 시간에도 좀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민주당이 예정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이 당무에 개입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당무 개입을 통해 이 공천에 개입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고발이다, 정치공세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되돌아보라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을 대통령 아바타라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아바타라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느냐 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철도 지하화 개발 정책에 관해서 발표할 예정인데 오늘 어디서 하죠? 네, 오늘 수원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을 찾아서 구도심 개발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합니다. 특히 이번 공약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철도 지하화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철도 지하화 구간은 수원역에서 성균관대역 부근 이 사이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약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철도 지하화 본격 추진을 발표를 한 뒤에 당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 구체적인 지하화 구간을 좀 발표를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어떤 얘기들을 할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이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좀 해법도 제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경제와 평화 그리고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면서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로 정하고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모두 몇 번이나 도발한 겁니까? 네, 저희도 지금 좀 계속해서 좀 며칠 사이 간격으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까지 하면 일주일 사이에 3번이나 이 도발을 했습니다. 지난 24일에 서해상으로 또 28일에 동해상에 이어서 다시 어제는 오전 7시쯤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어제 쏜 순항미사일이 기존의 화살 2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화살 2형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이고 전술 핵탄두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비행거리는 1,800km에서 2,000km 사이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잦아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순항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건가요? 네, 뭐 일단은 미국과 우리나라에 이런 무기 체계를 갖고 있다 좀 과시를 하면서 대외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게 좀 1차적인 이유로 풀이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왜 순항미사일이냐면 이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는 짧지만 발사 초기에는 탐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특히 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은 멀리 떨어진 목표물까지도 위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북한 입장에선 미국 본토 가까이에서도 기습 타격이 좀 가능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또 북한은 방금 말씀드린 잠수함, 특히 핵 잠수함 개발에도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사실 북한 자체 기술력만으로는 사실 좀 많이 미심쩍은데 문제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공조를 좀 계속하고 있어서 러시아 지원이 있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군이 수중 킬체인 같은 이런 체계들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동시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밤에 김종국 전 프로야구 기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장 어떻게 됐습니까? 네, 두 사람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후원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수한 금품이 부정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어권을 좀 보장할 필요가 있고 두 사람 모두 신문 태도와 경력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이 두 사람은 이 기아 타이거즈 후원사인 한 커피 업체로부터 각각 억대와 이 수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커피 업체는 지난 2022년 8월에 기아 타이거즈와 후원 계약을 맺었는데요. 검찰은 이 과정에서 후원 계약을 맺기 한 달 전에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김 전 감독이 해당 업체 회장을 만나서 100만 원권 수표 60장으로 6천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영장에 적시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감독이 업체 측으로부터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 소매 같은 곳에 광고를 좀 붙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식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되는데요. 수사가 좀 진행 중이지만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이 품위 유지 손상 등을 들어서 일단 그제 두 사람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네. 정부가 인감 증명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네, 이 정부가 이 굳이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관행적으로 이 제출하는 인감 증명서를 이 대폭 좀 없애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발표입니다. 정부는 우선 재해 유족의 보상금 청구 같은 이 140여 건의 사무에 대해선 인감증명서를 앞으로 안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신분 확인은 신분증이나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걸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지금 불가능한데 온라인 정부 24에서 앞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하는 것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좀 발급을 이런 걸 받으면 해킹 당하거나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는 일단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서 보안 장치부터 갖추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같은 재산권 거래에선 인감증명서 제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죠? 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최소한의 위험도 있으면 안 되는 문제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부동산 계약과 같은 이 재산과 관련된 곳에서는 이 인감증명서 제출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준 남의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던 남성이 갑자기 담배를 못 사게 됐다고 합니다. 한 손님과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누구였습니까? 네, 이 손님으로 온 베테랑 형사에게 그만 좀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어땠냐면 이 훔친 카드로 한 남성이 먼저 편의점에서 담배 20갑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다시 편의점으로 와서 담배 10갑을 더 샀습니다. 때마침 이 형사가 이때 음료수를 사러 들어온 건데요. 담배를 세 번째로 사려고 하자 이 형사가 곧바로 카드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 차례 담배를 사러 온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이 18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가 절도카드다 이렇게 좀 대번에 판단을 하고 현장에서 바로 좀 잡아버린 겁니다. 제대로 걸렸군요. 이 남성이 형사에게 강하게 또 저항을 했다고요? 네, 이 형사가 카드를 갑자기 좀 뺏으면서 본인 것이 맞냐 이렇게 좀 재차 확인을 하니까 이 남성이 달아나려다가 형사와 약 8분 정도 몸싸움을 벌인 뒤에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이 붙잡힌 40대 남성은 범행 10여 분 전에 대전역 앞에서 카드를 주운 데에 편의점에 와서 담배를 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담배 30갑을 사면서 한꺼번에 좀 많은 담배를 자꾸 좀 편의점을 들락날락했는데 이 형사에 따르면 절도카드 사용에 전형적인 수법 중에 좀 하나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 40대 남성을 점유 이탈물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공기가 온화해져 활동하기에는 좋아졌는데 대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대기 정체로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과 대구, 경북은 오늘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 머물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도, 부산 6.9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10도나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대구 1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아 포근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경남과 전남에는 어는 비가 내리고 있어 미끄러운 도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오겠고 충청도와 강원 영서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밤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출근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닙니다. 평소보다 수월한 곳이 눈에 더 많이 띄는데요. 다만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입니다. 강서구 일대 출근길이 비상입니다. 가양대교를 지나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3, 4차로가 막혀 있고요. 행주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김포에서 올림픽대로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작업은 2월 4일 그러니까 일요일까지입니다. 밤낮 없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구리 쪽의 강변문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행주에서 월드컵대교까지는 25분 정도 예상되고요. 동작대교까지 가신다면 50분 가까이 필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멀리 양산 부근에서 정체고요. 수원 부근에서 주춤합니다.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각각 공천 배제 기준을 제시하는 등 공천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론을, 민주당은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 서울 지역 승부를 가를 이른바 한강벨트의 여야 후보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 출마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혜훈 전 의원께서 최근에 이제 출마 선언했습니다. 서울 지역 승부처인 한강벨트의 중성동을 지역구 맞죠? 네. 이곳 민주당 현역 의원 누군지 또 여당에서 누구가 도전장을 내밀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민주당 현역 의원은 박성준 의원님이시고요.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저 출사표를 냈고요. 하태경 의원 그리고 이제 이영 전 의원 그렇게 현재로서는 셋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그럼 종로에서 이쪽으로 온 거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데 몇 군데 더 들렀다 오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출마 선언한 지 이제 열흘 정도 됐고 그동안 이제 지역 민심을 살피셨을 텐데 지금 민심이 뭔지, 즉 유권자가 정치권에 뭘 바라고 있던가요? 제일 간절히 원하는 거는 경제 좀 해결해 달라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중구는 이제 두 가지 큰 경제 현안이 있더라고요. 네. 중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대문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십니다. 근데 사대문이라는 건 오래된 도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낡고 오래된 노후화되고 한 그런 건축물들이 잔뜩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낡아서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낡은 규제 그리고 또 낮은 수익성 이것 때문에 낡아진 집들을 이렇게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쉽지 않군요. 예, 그러니까 정지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요.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소방차 못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청소차도 못 들어가고 모닝도 못 들어가는 곳들이 많으니까 네.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많이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가 인구가 점점 주는데 심지어 우리 전국 인구도 늘어나고 서울 인구도 늘어나는 기간에조차도 중구는 자꾸 인구가 줄어서 이제 중구 자체로 단독 선거구가 안 되니까 성동을 갖다 붙인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종로구하고 합구까지 나올 정도로 계속 인구가 주는 이유가 살기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떠나는데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이슈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초에서 강남보다 서초가 재건축 재개발 앞서갔다. 이것들은 또 많이들 아세요. 그래갖고 서초에서 성공시나 주역인 재건축 재개발의 전도사 이혜훈이 왔다 하니까 반가워들 하세요. 그러세요? 그런 게 이제 한 이슈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재래시장 전국 규모의 재래시장이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남대문 시장, 동대문 패션 시장, 뭐 밀리오레 두탑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재래시장으로는 방산시장, 중부시장, 새벽시장 뭐 온갖 전국 규모의 큰 시장들이 다 여기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만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왜냐하면 다른 데 있는 재래시장과는 달리 이게 아주 신식 쇼핑몰들 사이사이에 끼어 있고 이게 막 엉겨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 롯데백화점, 두탑, 밀리오레 이런 거하고 막 이렇게 엉겨 있다 보니까 전통적인 방법의 재래시장 살리는 것만으로는 어려워서 여기는 여기만의 아주 독특한 이제 프로 경제통 그리고 이제 글로벌 어프로치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경제통 갖고는 안 되겠다. 아주 프로 경제통, 글로벌 경제통이 좀 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특화된 지역 니즈를 맞출 수 있는 우리 지역에 꼭 맞는 좀 프로 경제통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권자들이 그런다 이거죠.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학생 운동한 걸로 수십 년 기득권, 특권 누려온 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이제 퇴장할 때가 됐다는 게 한 위원장 말인데
이 같은 운동권 청산론이 이번 총선에서 먹힐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갈증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공적은 인정하긴 해야죠. 군부 독재를 청산한 공적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도대체 수십 년 그 이후에 계속 더 사회가 변했는데도 변하는 사회에 맞춰가지 못하고 그냥 그걸로 무임승차하면서 계속 기득권만 누리려고 하는 거는 국민들도 이제는 좀 염증을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운동권 정치인들의 또 두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 교조적인 독선이 있단 말이죠. 나만 옳고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옳은데 상대방은 무조건 다 100% 틀렸다. 세상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진영을 나누고 무조건 또 투쟁 일변도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어느 정도 맞다는 것도 인정해주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조율도 하고 이렇게 가기를 국민들은 원하는데 그게 선진 정치라고 생각하시는데 무조건 틀렸다고 이제 낙인 찍고 또 무조건 투쟁 일변도로 가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국민들을 향해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계몽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좀 청산해 준다. 그러니까 좀 속 시원해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옆 지역구 중성동갑에는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운동권 청산론을 내세운 여당 입장에서 이 지역구 역시 상징적인 어떤 승부처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임종석과 윤희숙 중에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면서 윤 전 의원에게 이제 힘을 실어줬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런 부분도 공감이 좀 있더라고요. 동네를 다녀보면. 왜냐하면 그동안 운동권들이 보면 경제에 상당히 무지하고 경제를 자꾸 이념으로 접근하면서 시장이라는 거는 이념으로 명령한다고 시장이 그대로 따라가 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 지난 정부도 보면은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시장에 자기들이 명령한다고 부동산이 그대로 따라가 주지 않았는데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념으로 접근하면서 집값을 잡는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집값은 몇 배로 올려놓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장과 싸우는 그런 정치를 하면서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무모함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를 망쳐놓은 운동권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이제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좀 공감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여쭤보면 한강벨트 운동권 출신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이제 도전장을 내민 여당 후보들 보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좀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 이해운 전 의원님도 그렇고 윤희숙 전 의원, 김경률 회계사가 여권의 대표적 경제 전문가들입니다. 다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이에요. 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큰 틀에서는 좀 어떻게 전문가를 내세워서 운동권과 한번 대결을 시켜야겠다. 약간 큰 틀의 계획일까요? 저는 약간의 계획도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그 계획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능한 특히 경제에 무지하고 경제에 무능했던 그 운동권 정치의 실패, 경제 정책의 실패가 어떤 문제를 낳았냐면 국민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고 네. 왜냐하면 부동산 실패로 대부분 청년들 그리고 집을 가질 수 없게 만든 그 청년들이 보면은 대부분 빚내서 그 부동산에 뛰어들었다가 죄송합니다. 예. 지금 다들 보면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때문에 금리는 이게 고금리가 벼락같이 올라가지고 다들 지금 막 빚 때문에 허덕거리지 않아요? 국민은 빚더미에 올라앉혔고 그리고 이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을 했고 통합 팽창 완전히 돈 풀어가지고 저금리를 있는 대로 늘리면서 국가 부채는 거의 뭐 단군 이래 최대로 지금 올려놔가지고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는 거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빚더미에 나라를 빚더미에 이렇게 이중고를 가져오는 이런 상태는 거의 뭐 단군 이래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무능한 운동권 정치, 경제 실정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그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하겠다. 그리고 유능한 경제 통들을 내세워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회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져주려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획 또는 의도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네. 정책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최근 발표된 경제 정책 가운데 주목도가 이제 높은 게
30년 넘는 아파트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도 이제 부동산 PF 리스크 있고 건축비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가 아파트 제외하고는 그렇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게 뭐 쉽지 않다는 이제 관측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정부 정책 이게 실효성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안전진단을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꼭 그렇게 먼저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목적만으로 그렇게 평가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 게 특히 이제 제가 옛날에 있었던 지역구는 이제 재건축이 뭐 39개 단지를 이제 성공시켜낼 만큼 굉장히 재건축이 많았던 지역인데 보면은 30년 지난 아파트인데도 안전진단 통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막 녹물이 나오는 상태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거든요. 그렇게 이게 꼭 재건축 활성화 목적만으로 보기보다는 삶의 질의 문제도 상당히 이게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저희 아파트만 해도 녹물이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아침에 보이차 색깔의 물이 나와요. 아, 그래요? 보이차. 보리차가 아니고 보이차. 네. 그러다가 한 30분, 한 1시간 지나면 보리차 색깔로 변해요. 근데 이러면 샤워도 어렵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야채 같은 걸 씻기도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데도 안전진단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재건축 활성화는 두 번째 문제고 삶의 질이 보장이 안 됩니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워낙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문제는 시간도 굉장히 걸려서 저는 삶의 질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고가 아파트 만 이제 통과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게 고가 아파트 아니고 아주 작은 아파트들, 서민 아파트들 그런 이제 재건축 규제를 통과하기 어려운 그리고 수익성이 낮아서 지금까지 어려웠던 그런 단지들을 모아서 하는 게 신속통합 기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오세훈의 지금 도심 재창조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꼭 옛날처럼 수익성 높은데 고가 아파트들만 되는 게 아니라 서민 아파트 수익성 낮은 곳들도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큰 틀에서 여당의 경제 민생 공약 앞으로 어떤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어제 이제 여당이 발표한 소상공인 서민들을 위한 희망 공약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거 이제 앞으로 더 확대되고 단계적으로 더 많이 발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격차 해소.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어려운 약자들을 더 지원하고 강화해서 어떻게 보면 격차가 점점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게 더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재형저축 같은 거. 과거에는 이제 디딤돌처럼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서 격차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그게 좀 덜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이제 부활시키고 더 강화하는 방향에 어제 공약들을 많이 냈어요. 예금자 보호도 강화하고 또 새로운 이런 금융 지원 방안들을 많이 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이제 개혁신당이라고 있죠. 여기에 이제 잇따라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그게 좀 논쟁적이에요.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일단 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처음에 저도 그 제목만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노인회에서 완전히 폐륜 정당이다, 망나니 정당이다 막 이러시길래 그런 비난을 들을 거라고 예상했던 대로 비난을 듣기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세히 공약을 읽어보고는 이게 이제 언론 보도가 조금 내용을 오해되게 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제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지하철만 무료로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도시에 있는 노인들은 혜택을 보는데 지하철이 없는 농어촌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잖아요. 오히려 더 교통의 어떤 그게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취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취약 지역에 계시는 취약 어르신들은 더 혜택을 못 받으니까 오히려 1년에 일정 금액을 정해서 예를 들면 교통 패스 같은 걸 줘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실 수도 있게 금액 안에서 혜택을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드리자 이런 이제 일면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럼 차라리 그것도 이제 그게 잘 어떻게 알려졌더라면 그렇게까지 비난을 망나니 폐륜까지 안 들을 수도 있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더 알려졌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 좀 거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그래서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예. 서로 토론을 하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좀 더 보완할 점은 토론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또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요할 것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직군의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공약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큰일 날 소리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 아니 이제 뭐 병역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공약을 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병역 수급 물론 저기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과학군을 더 확대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분명히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병역 수급보다 저는 더 절박하고 더 중대한 문제는 우리 출산율 저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최악인 0.8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출산율은 가임 연령에 있는 여성들의 출산율 문제인데 그럼 가임 연령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병역 의무를 의무화한다? 그럼 여성들의 출산율은 더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국가가 소멸되는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확실한 국가의 위험 요인인데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병역 수급의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국가의 확실한 위험 요인인데 어떻게 가임 연령에 있는 여성들에게 맷돌을 얹어버리는 이런 방식을 보완을 했을까? 저는 굉장히 이건 걱정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천 그 화재 현장에서 갈등 봉합에 나선 지 엿새 만에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2시간 반 이상 이어진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건 이제 얘기하지 않고 민생 문제에만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원래 당정이라는 거는 이제 민생 문제에 집중하게 돼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 가장 그 걱정하시는 부분이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정의 책무죠. 기본 책무. 그 기본 책무를 하시는 게 맞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언론의 속성은 다 그것만 보도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거 보면 이제 기겁을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걱정거리가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진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안 한 것처럼 돼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그런 말씀들은 안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오히려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신 일이 갈등을 더 증폭시켜가지고 갈등만 남게 되는 이런 일을 안 만들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이 김건희 여사 핸드백 문제 제기하니까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의상비 규명하자면 이제 맞불을 놨습니다. 이런 논쟁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 제일 싫어하시는 일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영부인 얘기가 촉발된 게 함정을 놓은 거잖아요. 올가미를. 근데 이런 일 자체가 이제 저는 보면 국민들이 기겁을 하실 일이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러니 국민들이 정치인들 싫어하고 정치인들이라면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작 자체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3지대로 갈지 여부 이제 관심이 모아졌던 유승민 전 의원 있죠? 네. 국민의힘에 잔류하고 공천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공천 신청하지 않겠다는 건 총선 불출마하고는 전혀 다르죠. 결국 이제 보니까 당이 수도권에서 역할 해달라고 요청을 해오면 선뜻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심이 일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시그널이라고 해석하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과거에 2020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합당되기 직전에 새로운 보수당에 계실 때 새로운 보수당 그 멤버들이 종로 출마를 굉장히 강력하게 권했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결국은 고사하시고 안 나가셨어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으로 통합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그 강남병 공천을 끝까지 아마 30분 정도인가 계속 그 권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고사하시고 안 나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TK 아들에 대한 그 소위 애정 그게 굉장히 무한하셔서 TK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혹시 그게 유효하다면 결국 수도권 출마는 안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총선의 승부를 가를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간 관계에서 아주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수도권이라고 생각하고 수도권은 중도 유권자가 포진해 있는 집중 포진해 있는 곳이라 중도 유권자들은 생활 문제에 민감하고 본인들의 경제적인 이슈 그게 최대 관건이라고 봅니다. 결국 경제를 누가 살릴 걸로 보느냐 누가 유능하다고 보느냐 경제에 누가 가장 능력 있다고 보느냐 그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이해훈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자기후운동 충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종래입니다. 아이가 아토피였어요. 그래서 우선은 먹을거리에 관심이 가지다가 먹을거리가 환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환경 문제 중에서 이제 특별히 플라스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기후위기와 플라스틱이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플라스틱 줄인다고 텀블러 가져다니고 손수건 갖고 다니고 용기 가져다니고 갖고 다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훨씬 더 많이 관심 가질 거는 제도, 정책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만 그치지 말고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국제사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저는 이거 하면서 플라스틱을 통해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지라는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피해를 보는 사람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을 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지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텀블러 가지고 다니시는데요. 텀블러 여러 개 사지 마시고 하나를 오래오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플라스틱 제품을 사셨다 하면 그 제품을 오랫동안 쓰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전까지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내린 비가 땅에서 얼어붙는 어는 비가 오는 곳이 있어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밤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강원 영서와 충청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공기가 탁한 곳이 많습니다. 대기 정체로 먼지가 계속 쌓이면서 현재 경기도와 충청도, 전북과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고 세종과 충남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 중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과 대구, 경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 머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낮에는 초봄처럼
오늘처럼 포근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도, 부산 6.9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10도나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대전 11도, 광주 12도, 대구 1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도, 습도는 58%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4월) 총선이 오늘로 딱 70일 남았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지금 시점에서 총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일 총선을 치른다면 양당 각각 몇 석씩 얻을 것 같습니까? 그건 뭐 귀신도 모르죠. 좀 어려웠나요? 내일 치른다면 뭐 의석수까지야 모르겠습니다만 난이도 좀 낮춰서 누가 일당이 됩니까? 내일 치르면 민주당이 이긴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역대 이렇게 총선을 보면은 이거 지금부터 총선까지 별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관리하고 어떤 모습과 태도로 총선을 치르느냐, 이게 관건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2012년 민주당 압승이 예상됐는데 왜 민주당이 졌는지, 16년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새누리당 압승이 예상이 됐는데 왜 새누리당이 졌는지, 그게 공천파동 또 뭐 치르는 과정에서 뭐 막말 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이제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는. 네. 그런 것이 예상치를 그냥 뒤엎었던 요인으로 작동을 해서요. 지금 이제 살얼음판 위에 각 정당이 살얼음판 걷다가 뭐 옥새 들고 나르샤 같은 일이라든가 공천으로 그냥 막 이 머리끄댕이 잡는 형국이 나오든가 이러면 이제 엎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한 달을 막 넘겼습니다. 한동훈의 국민의힘 지난 한 달간 어땠는지, 여당의 구원투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이제 지지도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기대 점수거든요. 평가 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제 연결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효과에 대해서 측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른바 한동훈 효과가 정부 여당 지지율하고 연계가 돼서 그게 표로 연결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저는 우선은요, 집권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왜 총선에서 집권당이 이겨야 되는지, 왜 자신들을 찍어야 되는지 그걸 내놔야 되는데요. 보여줘야 돼요. 예, 지금은 누구누구 무찌르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과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공천 문제로 저는 폭발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이제 위기 요인이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왜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여당으로서의 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국민들한테 이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지지율 이런 것들이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득표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좀 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 52%였고요. 이재명 대표 긍정평가 35%, 여당 지지도는 36%,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율이죠. 31%. 언론에서 일종의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표현하던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좋게 얘기하면은 걱정, 솔직히 얘기하면은 열받는 거죠. 개인 정치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이 위원장에 대한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책임 있는 이제 대통령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호감도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대통령하고 이제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세히 뜯어보면은 중도층이나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층까지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제 호감도가 일정 부분 이제 그 지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우선은 지금 지난주에 대통령과의 갈등이 오히려 개인 지지도 개인 호감도 이런 것을 조금 높여놨다. 반영됐다. 거기에는 야당과 중도층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싫은데 한번 붙었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거고요. 더 본질적으로는 그것은 하나의 이제 책임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저는 여전히 이제 기대 점수라고 보는 거고 호감도가 상승했다. 그러나 정당 지지도로는 연결이 안 되고 대통령에 대한 오히려 반사이익, 대통령 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일부 국민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호감도를 좀 높여놓는데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오찬회동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의미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일단 독대가 없었잖아요. 같이 있었죠. 네. 그래서 배석자들이 뭐 수석도 있었고 당에선 정책의장 원내대표 등이 있었고 예.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그냥 한 것은 큰 여기에 이제 의미를 뒀다가는 오히려 독대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갈등을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에 대한 그럼 수습은 뭐냐? 수습책은 뭐냐 이렇게 이제 또 오히려 퀘스천 마크가 붙기 때문에 또 독대를 하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의구심과 의구심이 꼬리를 물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보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 일도 없었을 때는 그럴 수 있고요. 무슨 일이 있었어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럴 수 있는데 지난주에 대격돌이 밖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가장 탑 뉴스였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 그러니까 거꾸로 저거는 해결이 아니고 봉합이었고 밥도 잘 안 넘어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 그림이 좋고요. 일이 있었는데도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그 그림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미봉됐구나. 아직 이 활화산이 뭐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을 내세우면서 서울 총선의 승부처인 이른바 한강벨트를 집중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이제 모습이 보이거든요.
운동권 임종석 대 경제통 윤희숙,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윤건영 대 탈북민 태영호. 이런 구도가 총선에서 좀 먹힐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탈이점이 아니고 이념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이제 발언을 하셔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는데요. 그거의 축소판이라고 봅니다. 저는 집권 여당이잖아요.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라고 대통령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집권당도 또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야당 심판론도 안 맥히는 거예요, 원래. 야당은 원래 비판하는 거고 견제하는 거고. 그런데 야당을 심판하자 해서 맥힌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더 협착을 시켜갖고 야당 중에서도 운동권 청산하자 이게 나오면은요. 예. 그거는 총선 전략으로 매우 부적절한 거예요. 딴 거 다 떠나서. 지금 86 운동권 출신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정치를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시시비비를 떠나서 총선 전략으로 왜 저걸 하지? 그것도 집권당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념 전쟁을 부활시킨 윤 대통령 발언 이후로 운동권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이거를 협착시켜서 다시 이념성 과제를 제시를 해버리는 이런 이제 건데요. 이게 아주 적합하거나 아주 총선이라는 큰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관통시키는 그런 전략적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이거는 잘못 설정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결 구도를 만들잖아요. 임종석 지역에는 누구, 정청래 지역에는 누구, 그러니까 이게 어거지 인상이 들어요. 딱 대진표가 그럴듯해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주제도 굉장히 스몰 이슈를 가지고 이 총선을 치르려고 한다 이거고, 인물 구도도 대결 구도도 잘 안 어울려. 예를 들어서 김경률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정청래하고 붙어서 누가 진짜입니까 이래 놓으니까 그럼 양쪽 다 청산대살이네. 그렇잖아요. 원희룡 이재명하고 붙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나온다면 원희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 윤희숙, 그러니까 아니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 좀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국민들이, 그리고 윤희숙 경제 전문가고 집권 세력의 경제 전문가니까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운동권 안 돼. 이렇게 나올까요? 경제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고 민생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운동권이 진짜입니까? 이 집권당의 경제 전문가가 진짜입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하라는 답변은 안 하고 운동권 잡으려고 니들 잘못하고 있는 경제 강조하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물 대결 구도로 운동권 청산론은 그림 맞추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긍정평가가 이제 35%로 한동훈 위원장 긍정평가 52%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이렇게 긍정평가가 낮게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평가 점수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수준이고요. 그래서 부정평가가 근소하게 조금 높거나 비슷하거나 이런 게 나온 거고요. 긍정평가가 아주 세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원래 나왔던 것을 이제 반영한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기대 점수 플러스 지난주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죠. 그런 것에 대한 반사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진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의 긍정평가가 낮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고착화되면 어려워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높은 게 아니거든요. 1등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1등이지 절대적 평가에서는 역대 이제 대선 유력 후보들 쭉 보면은요. 굉장히 안 좋을 때 지지율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이게 이제 16년 이전이죠. 15년, 16년 이전. 요 때에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율하고 비슷했어요. 네. 그리고 좋았을 때는 뭐 30%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꽤 오랜 동안 당대표로서의 어떤 평가라든가 차기 후보로서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이제 조금 문제로 봐야죠. 네.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특히 이제 비례대표제죠. 결정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과정 관리를 잘못했어요. 먼저 병립형 회계를 꺼내버리는 그런 거는 매우 하책이죠 우선. 그래서 무슨 정책이든 그거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정당의 지도부 대표는 어떤 정책이든 그걸 시비의 문제로만 딱 보면은 그냥 정책 생산자예요. 그러나 이거는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책의 정무 전략을 입혀야 되거든요. 이게 대중적 수용성이 있을까? 내부에 어떤 이제 충돌 지점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놓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런 것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데 하는 건데 여론 수렴 절차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바로 병립형 회기의 뜻을 내뱉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당내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요. 아마 친명이라고 불리우는 의원들 내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 또 상대방하고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국민의힘하고. 이러니까 매니지먼트나 소위 말해서 이제 정무전략 미스로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초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권역별 비례제 놓고 전당원 투표하자.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정청래 최고니까 그런 발상으로 전화를 하죠. 그래서 전당원 투표라는 것이 전가의 보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그거는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될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합당이나 네. 그다음에 공천 특별당규를 제정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하는 거고요. 당원들 스스로가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일정 요건을 갖춰서 그다음에 그 동의를 받아서 이제 투표 여부를 청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그것도 친명 반명 프레임에서 무슨 개딸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반명 의원들 그 강성 지지자 업고 가서 저격하라고 한다. 이런 이제 프레임 속에서 이거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데 오히려 수석 최고위원이 이런 문제를 전당원 투표하자 그러면은 너네 그냥 땅 짓고 헤엄쳐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지금 친명 반명 프레임 강성 지지자들이 반명 사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프레임에 그냥 오히려 연장선상에서 발상을 한 거죠.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런 발상 자체가.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천 갈등 만만치 않습니다. 친문계 현역 지역구의 친명 인사들이 출마 선언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출마야 자유 아니에요. 네. 또 그런데 어느 정도 경쟁이고. 그렇죠?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러나 그것이 과연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지 또 지금 친명 반명 프레임 자객 출마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결과로서 그렇게 나오면은 좋은 건지 그게 아니라면요 빨리 정무적 기능을 작동을 해야 돼요. 특히 이재명 대표 이 비서실 차장 출신 젊은 친구가 소위 말해서 반명 지역구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 내지는 상의 없이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다음에 김우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양문석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역위원장직을 무책임하게 버리고 반명한테 도전하겠다라고 해서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양문석은 징계를 받았는데 김우영은 안 받았어요. 이런 것도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위원장을 무책임하게 그냥 본인이 지역 옮겨버리고 이러면 당에서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의심을 더하게 되고 그 프레임에 빨려드는 거기 때문에 빨리 정무적 기능들을 작동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 민주당 복당을 이제 추진한 걸로 알려졌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는데 지금은 아주 반윤 어떤 발언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또 반문 그 전사로서도 불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천 문제하고도 또 얽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 통합 대신에 일종의 저건 야합도 아니고 말이에요. 통합의 시간표는 지나갔거든요. 일종의 실패를 한 거죠. 누구 탓이든 간에. 그런데 민주당 탈당을 해서 다른 당 거쳐서 또 그 당에서 다른 당 거쳐서 뭐 이런 분을 대표가 직접 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 이제 입당이죠. 사실은 복당도 아니에요. 입당을 왜냐하면 중간에 여러 당을 거쳤기 때문에 나갔다가 바로 복당하는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른데 민주당의 재입당을 타진을 한다. 그건 이현주 의원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출신이고 하여튼 정치인이고 스피커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뭐 의원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대표가 직접 먼저 전화 걸어서 타진을 하고 제안을 하고 이런 거는 조금 부끄러운 일이죠. 우선 격이 안 맞고요. 방식이 틀렸어요.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 하나 읽고 박순봉 기자와 질문을 할게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일에 30일 사이에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25% 지지를 얻어 24% 지지를 얻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숨막히는 승부,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아시안컵 축구 소식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팀이 오늘 새벽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전반전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방금 이제 극적인 승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에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극적으로 이겼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밀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 내내 볼 점유율이 45대 55. 그러니까 사우디가 우위였고요. 특히 우리 팀은 그 이번 대회 처음으로 수비를 3백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쪽에 좀 더 무게를 뒀던 건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조별리그에서 수비가 좀 불안했어요. 네. 6실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왼쪽 풀백 쪽에서 이게 수비 포지션인데요. 부상자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백으로 바꾸고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밀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던 거예요. 특히 전반에 위기 상황이 많았는데 전반 41분에 사우디가 코너킥 찬스를 얻었거든요. 이때 2번이나 헤더슛이 골대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실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 겨우겨우 위기를 넘겼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좀 잘 막았는가 했는데 후반 들어가자마자 2분 만에 바로 선제골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교체 투입한 게 효과를 냈는데 압둘라 라티프 선수라는 선수를 투입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로 올려준 공을 받아가지고 슈팅으로 연결을 시켜서 선취점을 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1대 0으로 밀린 상황으로 이제 후반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후반전에 왜 이렇게 골이 안 들어가는 이제 가슴 졸이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네. 추가 시간에 이제 동점골이 나왔어요. 조규성의 머리였죠?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뭐 각본 없는 드라마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반 시작하자마자 선제골을 내줬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는 뭐 기세가 높았겠죠. 그런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승리가 눈앞에 오다 보니까 일종의 뭐 침대 축구 형태로 좀 수비 위주로 바꿨습니다. 네. 그렇게 골이 안 나다가 후반전이 끝났거든요. 근데 후반전이 끝났는데 추가 시간이 주어지죠. 추가 시간이 10분이었어요. 그런데 추가 9분에 이 조규성 선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골을 넣게 됩니다.
헤더에 헤더로 넣게 되는데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이제 왼쪽 풀백이었던 설영우가 헤더로 조규성한테 연결해 주고요. 조규성이 다시 헤더로 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분 남겨놓고 추가 시간 1분 남겨놓고 극적인 골을 냈고요. 그래서 이제 1대1 동점이 되면서 연장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장전 전후반 30분, 총 30분 동안에는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승부차기로 넘어가게 됐어요. 사실 이제 승부차기 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골키퍼가 후반전에 되게 그 선방을 많이 했어요. 네. 여러 번 해서 좀 불안했는데 이제 승부차기에서 우리 수문장 조현우 선수가 빛을 발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사 중에 보니까 빛현우 이렇게 제목을 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랬군요. 이 승부차기라는 게 뭐 원래도 긴장되는 상황인데 또 우리 한국팀 기준으로도 꽤 오랜만이어서 더 긴장이 됐었답니다. 이게 왜냐면은 2011년 아시안컵 때 그때 4강 한일전이었는데 그 이후로 13년 만에 우리 한국이 성인 A팀, A대표팀에서 승부차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했다라는 거죠. 저는 옛날에 스페인 꺾었던 게 기억이 나요. 월드컵에서 승부차기. 네, 그죠? 맞아요. 처음에 양쪽 1, 2번 선수가 모두 골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3번, 4번 이 키커의 슛을 조현우 선수, 조현우 골키퍼가 막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승부차기 4대2로 승리를 하게 되고요. 뭐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근데 압박감이 굉장히 컸을 텐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경기 보면서 들었던 게 이게 거의 그 원정 경기, 사우디의 원정 경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 카타르다 보니까 그런데 사우디 팬들이 현장에 3만 명 이상이 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이 이 사우디의 팬들이 입는 색이 초록색인데 거의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고요. 우리 선수들이 입장할 때도 막 야유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선수들이 볼을 가져오면 뭐 그때도 야유를 하고 이렇게 심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전까지 이뤄낸 거고요. 뭐 인터뷰 내용도 좀 즐겁게 볼 수가 있었는데 조현우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 했거든요. 끝나고 이런 얘기합니다. 코치님이 네 판단이 옳다고 믿어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석한 대로 해가지고 세이브가 나왔고 앞으로도 믿으면서 가겠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는 좀 뭐 최근에 조금 부진한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점골을 냈는데 더 많은 찬스가 있었는데 더 넣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크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진도 걷어내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골을 넣었죠. 다음 경기 8강 상대는 누굽니까? 호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새벽 0시 30분에 펼쳐지거든요. 이게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조금 이제 응원하시는 국민들은 마음 편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우리 선수들한테는 좀 체력이 관건이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분을 뛰었잖아요. 연장전까지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호주는 16강전에서 90분만 뛰었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이틀을 더 쉬었어요. 지난 28일에 이미 인도네시아를 뭐 4대0으로 좀 여유 있게 꺾고 휴식을 취해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잘 회복해가지고 경기를 치르느냐 이게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한국하고 호주의 역대 전적은 굉장히 팽팽해요. 전체 전적을 보면은 28전 8승 11무 9패입니다. 근데 2010년 이후로 좀 한정해서 보면은 2승 3무 2패거든요. 뭐 정말 뭐 이제 이기고 진 게 똑같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성적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대표팀이 이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만 조별리그 과정에서도 이변도 겪었잖아요. 네, 우리 대표팀하고 일본 대표팀이 대표적으로 좀 이변의 주인공이었는데 좀 안 좋은 의미의 이변이기도 했습니다. 왜 두 나라를 말씀드렸냐면 한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었습니다. 선수들이 쟁쟁했거든요. 뭐 우리 대표팀이야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손흥민 선수, 뭐 김민재 선수, 또 이강인, 황희찬, 뭐 또 골을 넣은 조규성 선수까지 해외 실력파 선수들이 많고요. 그래서 네. 황금 세대다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우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부상도 많이 나왔고 특히 조별리그 3차전이 좀 이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하고 3대3 무승부가 났는데 네. 말레이시아가 아시안컵 최약체로 분류되거든요. 예, 피파 랭킹 130이고 우리는 23인데 비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왔던 거고요. 일본도 좀 상황이 비슷했는데 26명 중에 20명이 유럽파예요. 그래서 역대 최고 전력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그렇군요. 일본이 뭐 거의 우승할 거다 이런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2차전에서 조별리그 2차전에서 이라크한테 1대2로 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이변이었습니다. 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대한민국. 부디 8강에서도 4강에서도 또 결승전에서도 승전보를 전해주기 바랍니다. 국가대표 축구팀 파이팅입니다. 박성봉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의 가운데에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본격 토론. 김근식 전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개별 법안으로는 9번째인데요. 대통령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장수 장관이 2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명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고요. 한 명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입니다. 이 두 장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가장 많은 사퇴 요구를 받은 두 사람이에요. 뭐 이태원 참사, 그리고 뭐 잼버리 파행 뭐 등등을 해가지고. 그런데 분들이 앉아 있다라는 게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불통을 이제 상징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9번째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9번째, 이제 법안으로 9번째예요. 이거를 이제 횟수로는 5번째라고 하는데, 뭐 역대 정권이 다 이제 법안으로 샜거든요. 뭐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도 7건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횟수는 그거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법안을 묶어서 했으니까. 지금 양국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3개, KBS, MBC, EBS 다 따로고요. 그리고 쌍특검법 2개랑 이번에 이태원 특별법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냥 2년이 안 됐는데 하루하루가 거부권 한번 행사할 때마다 새로운 전임미답의 길을 가고 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총선 치를 수 있나요? 이래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러니까 지금 범야권이 200석을 지금 해야 된다. 거부권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게. 뭐 이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가장 이 유족들이 지금 원하고 바라는 거, 그리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 미진하다,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금 물러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 경청을 했는지, 그거를 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거부권 행사가 자주 있는 건 사실은 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탓을 대통령의 무슨 그 불통으로 이야기하는 건 야당의 저는 주장이라고 보고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거대 야당, 지금도 과반수를 훌쩍 넘는 17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사실은 의회 폭주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 그리고 여야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협상조차 되지 않은 야당의 일방통행식 강행통과 법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거부권, 이른바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야기됐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도 뭐 두 가지 논리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 하나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번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대규모 참사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필요성이나 유족들의 어떤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든 아니면 유족을 달래든 재발 방지를 하든 여야 합의가 우선인데 지금 민주당 여야 합의를 하지 않아요.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도 합의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태원 특별법은 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들의 기시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뭐 어떤 걸 했냐면 그동안 수년 동안 검경 합동수사본부 했습니다. 국정조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서 특조위 조사했죠. 그다음에 또 조사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선체 조사위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 참사위원회 사참위에서 조사를 했어요. 대검 특수단에서 또 수사했습니다. 특별검사에서 특검 또 했습니다. 수년 동안 수도 없이 했어요. 이 정쟁의 그 참사의 정쟁이라는 걸 국민들이 세월호의 경우에서 이미 볼 대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족들이 필요라는 걸 여야 합의로 하자. 그리고 이 정쟁을 이 참사를 정쟁화하는 것들은 이제는 다시는 하지 말자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워딩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나라를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그 법은 공정한 조사위 구성이 안 돼. 이제 조사위 구성의 문제를 삼고요. 조사위에 또 과도한 권한이 예정돼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미 갈등이에요. 이렇게 된 상황.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부에서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 믿습니다. 못 믿어요. 왜냐하면은 정치적으로 책임질 문제는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을 지고 사법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은 그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첫 단추부터 굉장히 잘못됐다. 그게 역사에 이전 정도 참사가 일어나면은 그게 국무총리가 됐든 행안부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맞았어요. 그거를 밀리면 끝장이다라고 여기까지 몰고 온 게 지금 누구냐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자,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는데 공정한 조사위 구성이 안 되게 돼 있다. 그리고 과도한 권한 하나씩 제가 조금 팩트 체크 겸 반박을 하면은 특조위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법상으로 특별법에는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됐었던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죠. 여기서 4명. 그리고 그 외 교섭단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4명이고요. 국회의장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1명이 지금 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국회의장 3명이 이거 야당복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정한 건가요? 제가 묻고 싶어요. 만약에 국회의장이 어차피 당적이 없이 이제 국회의장이 되면 탈당을 하지만은 국민의힘에서 나왔으면은 불공정하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리당략 정략적으로 지금 유불리만을 보고 이제 판단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특조의 권한이 광범위하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동행명령이 위헌이다라는 건데 동행명령은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게 무슨 신체를 구속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가 있는데 청구를 하면은 누구한테 하나요? 검찰한테 합니다. 그럼 검찰이 받아가지고 법원한테 발부를 받는 거예요. 이 모든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조건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동행명령권이라든지 이런 과도한 권한이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세월호의 특조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가 그걸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럼 세월호 특조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경합수단,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특조위 조사의 사참위, 대검 특수본, 특검까지 수많은 조사를 했을 때 과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기본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세월호가 저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조사의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여야 4명씩 하는 건 맞습니다. 국회의장 3명이 그게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대통령 3명을 같이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논란을 삼게 되면 서로 할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이 정쟁으로 갈등이 너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저는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동행명령권 자체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때 우리 국민들은 정말 그 엄청난 참사로서 애도하고 개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정쟁화되면서 이게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태원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새롭게 다시는 이 참사를 정쟁화하지 않는 새로운 저런 교범을 만들어서 좋겠다. 이게 저는 우리 당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짧게 반박을 할게요. 짧게만 해주세요. 무슨 다양한 얘기냐면은 주제를 다뤄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국회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 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나요? 국회의장이 가지고 국회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거면은 교섭단체와 국회의장이 갖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여기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이제 경강부회인 거고 중요한 건 어쨌든 여야 합의인데 합의가 됐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럼 특검은 없애자. 그래서 민주당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하자. 정쟁화됐으니까 총선 이후에 하겠다고 민주당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진전된 안이 나와야죠. 합의할 뭐 재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좀 궁금한 따름입니다. 네. 자. 총선 출마 공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제 정권 심판론에 대응해서 국민의힘은 운동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어요. 예컨대 이제 민주당 정청래 의원 현역으로는 서울 마포을, 김병률 비대위원 출마 의사 밝혔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한 중성동갑이죠. 여기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 출사표 던졌습니다. 격전지가 될까요? 저는 이제 우리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수도권 선거가 사실 그동안 뭐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 당이 불리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불리한 수도권 판세를 좀 되바꿀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을 운동권 기득권 세력 그리고 개딸 전체주의 세력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좀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운동권 출신 민주당 기득권 다선 의원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에 이른바 정말 운동권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비전과 가치를 가질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좀 배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좀 볼만한 싸움이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요. 80년 저도 운동권 출신입니다만 80년대 운동권이었던 역사적 공과 성과 지금 2020년대 운동권이 갖고 있는 기득권의 폐해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미 기득권화 돼버린 운동권의 이 패거리 문화하고 또 하나는 이들이 80년대 당시 동서냉전이 끝나기도 전 과정에 있었던 죄송합니다. 그때 있었던 그 과거 역사의 인식에 그냥 갇혀있는 분들이에요. 그 인식이 또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는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깨트리자는 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이라고 보고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청래, 김경률, 이인영, 호준석 이인영은 지금 이인영, 호준석 맞아요. 맞죠? 그다음 인종석, 윤희숙 그리고 또 김민석은 또 영등포울에 박민식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운동권 기득권이 민주당이 몇 명 안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몇 명 안 남은 그분들이 상징적인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청산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우리 역사 발전을 위해서도 민주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를 찌르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운동권 심판론이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상당히 어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이게 넘을 정도로 강력한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프레임 대 프레임이 맞붙는 거고 더 어떤 것이 더 국민들한테 수긍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요 매치업으로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 오늘 동아일보 기사가 굉장히 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총선판 뛰어드는 검사들 여야 최소 45명. 그래서 여당에서만 현재 나온 게 31명, 야당에서도 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해가지고 14명 나온다는 겁니다. 검사의 나라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몇몇 매치엄들은 물론 운동권을 극복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검사 아닌 분들이 가고 있지만은 큰 전체 판에 보면은 이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특히 여당 보면은 이거는 검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운동권을 대체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검사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그냥 언론인 하지 말고 처음부터 검사할 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대한민국 이게 맞습니까? 지금 온갖 그 대기업의 사회이사도 지금 다 검사들이 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쏟아지고 있어요. 자, 저도 검사 얘기할게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부산 해운대갑에 출사표를 던졌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하태경 의원 있던 맞습니다. 그 지역이죠. 네. 여기가 좀 우세 지역입니까? 여당 입장에서? 부산에서는 좋은 지역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준일 에디터께서
제가 이제 운동권 청산론을 하니까 이제 검사 청산론을 말씀하시는데 뭐 프레임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서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도권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달려 있다고 보는데 운동권 청산론대로 저는 분명히 지금의 21세기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는 소구력이 있는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검찰 청산론은 뭐 우려하시는 것처럼 뭐 동아일보에서 40몇 명이라고 합니다만 그건 뛰어드는 건 자유예요. 우리 송파병에도 뛰어드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공천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이것저것 사표 내고 뛰어들겠다고 하는 걸 숫자를 뭉뚱그려서 수십 명이 달라붙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 최종 공천의 결과를 좀 보시고 말씀드리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주진우 법률비서관 같은 경우는 해운대 갑을 선택해서 갔는데요. 제가 분명히 우리 당의 분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조차도 부산 해운대 가는데 지금 굉장히 그 소극적이고 로키고요. 굉장히 얼어 있어요. 이게 과연 내가 가서 이게 욕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 당의 전반적인 지배적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대통령과 가까웠다는 검사 출신이 수십 명이 내리꽂기로 막대기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당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 참모 출신 출마자들이 험지로 어느 정도 가냐 이게 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양지를 노리겠다고 가 있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영남이나 강남권에 이제 대통령실 그 깃발 들고 가 있는데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그 분위기가 싹 사라지고 용산 내리꽂기는 없다. 공천은 당이 한다. 전부 정량화시켜서 시스템 공천한다. 경선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만 믿고 지금 험지 아니고 양지로 갔던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이요. 우왕좌왕해서 지금 각자 도생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빨리 큰 그림을 찾아서 용산을 믿고 내려갔던 분들이 이제 그럼 수도권에 비어있는 데가 많으니까 수도권으로 빨리 교통정리해 주기를 바란다는 일부 볼멘 소리조차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 정리해줘라. 우리 양지 가서 하니까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내리꽂기는 내가 볼 때 우리 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씀드립니다. 뭐 요거 좀 첨언을 하자면은 오늘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또 눈에 띄는데 여당 영입인재 용산 실무진 줄줄이 험지로 용산 핵심들은 양지 출마 채비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게 어제 조선일보 아닙니까? 예, 뭐 어제.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논란과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됐고 지금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공천 심사 서류를 접수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용산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대구로 출마하겠다 TK, PK로 가신 분들이 지금 다시 다 지역에 내려갔다가 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청해야 돼 말아야 돼 딴 데로 가야 돼.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유난 갈등 공천 파동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고 있다. 바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공천 서류 접수가 끝나면 이제 기차는 떠난 겁니다. 네. 그래서 용산만 믿고 낙하산을 반신반의 기대하면서 양지로 영남이나 강남으로 갔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그 각자 도생 분위기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바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용산발 낙하산은 없다는 걸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좀 첨언해서 한동훈 비대위 좀 조언을 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공천 서류 접수가 끝나기 전에 용산만 믿고 좋은 데로 가려고 했던 분들 빨리 정리하셔서 수도권에 비어있는 데 많습니다. 수도권에 험지 많고요. 수도권에 정말 경합적 붙어가지고 열심히 싸워야 될 때 많아요. 거기에 그분들 정말 좋은 곳에 배치하는 이런 전략을 빨리 수립해서 큰 그림에 대한 이 행마를 빨리 좀 이번 주 안에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다가요. 정신없이 지금 각자 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당무에 개입했다면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건 정쟁용 고발이다.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구조를 위반했다라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 선거 개입이에요. 이게 무슨 당무 개입 무슨 위반이 아니라 선거 개입인데 이거를 이제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좀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열린우리당 많이 당선시켜야 된다. 방송기자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그 얘기해가지고 그거는 결국은 구조 위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고 헌재가
인정을 했지만은 이게 탄핵할 사유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했던 거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테면은 국정원 돈 받아가지고 특활비로 이제 여론조사 돌려보고 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이제 정무수석이 개입한 거 이것고 구조 위반이었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이거는 정쟁용이라고 뭐 국민의힘은 볼 수가 있지만은 과도하게 무리하게 지금까지 당무 개입을 해왔던 대통령의 어떤 뭐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만약에 보도된 게 사실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비서실장을 보내서 사퇴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 것이 그 공직선거법상 구조 위반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그건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이걸 굳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고 총선 내내 윤한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잡아가려는 정치적 의도입니다. 아니 이거 변호사 한 분한테만 여쭤보면 돼요. 이게 과연 공직선거법 구조 위반입니까?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공천에 누구를 뭐 공천 줘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이거 줘. 공간이 구성해 누구한테 임명을 한다든지 지명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선거에 개입된 사례가 있고 사실이 있다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 대통령이 한 몸으로 2인 삼각체제로 같이 여당하고 가는데 여당의 불만을 갖고 아 이것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선거법 위반입니까? 제대로 고르려면 참 잘 골랐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너무 이걸 정쟁화시켜서 윤한 갈등을 계속 몰고 가려는 저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자 대통령이 당원의 한 사람이니까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김근식이 예를 들면 한동훈 물러가라 얘기하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물러라고 내기는 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물러나라고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못 하시죠?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등한 선에 볼 수 없고 결국은 이게 공천 갈등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민주당 쪽 얘기 좀 해볼게요. 공천 앞두고 친문재인계와 친이재명계 대립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 친문 그 현역 의원 지역구에 이제 많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있고 이 와중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노영민, 임종석 이런 분들은 출마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데 일조한 사람들이다. 이 논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윤한 갈등을 키우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민주당을 봤을 때 그동안 친명 비명 갈등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이게 일단은 지금 비명 분들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친명 비명 갈등이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친명 일색화가 됐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또 하나의 갈등이 이제 친문까지도 자객 공천까지 보내서 정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추미애 장관이 찍어서 임종석하고 노영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임종석 지금 전 실장이 실제로 뛰고 있는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그 지역구에 그렇게 문재인을 비난했고 공격했던 이현주 전 의원을 보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권리당원들 뭐 그 떠들썩하게 또 이 친문 비난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개딸들이 이제는 그동안 공격할 대상이 비명이었는데 비명이 나가니까 이제는 친문으로 또 타겟을 잡아서 좌표 찍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앞장에 추미애 장관이 임종석과 노영민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으로 좀 몰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저렇게까지 과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사당화 될지 비명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친문까지 우리랑 다른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쫓아내면 저는 뭐 총선 해보나 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추미애 장관의 이 발언.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쉽게 얘기를 하면 추윤 갈등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어온 그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 기제가 지금 계속 작동을 해요. 그래서 문재인이 문제다. 이낙연이 문제다. 임종석이 문제다. 계속 이제 비난의 화살을 바깥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뭐가 됐든 이거는 공동의 책임이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 민주당이 이제 다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그 부분을 이렇게 남을 돌린다고 남들이 수긍할 문제는 아니고. 친문하고의 친명하고의 갈등은 사실은 개파 갈등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지난번에 너무 민주당이 대승을 해버려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비명이든 그게 친문이든 만들어야 되는. 현역이 너무 많아요. 현역이 너무 많아요. 네. 특히 수도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중요한 게 비례대표 선거제 결정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게 늦어지는 게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부분은 뭐 더 전문가고 많이 그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 우리 김준일 에디터가 발표도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유럽의 의원 내각제에 부합해서 이 주민 유권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면에서는 이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맞아요. 저 정치학자 입장에서는 맞는 이야기인데 지난 21대 국회 앞두고 패스트트랙까지 해가지고 그때 당시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켜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에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당, 민주당 다 유성정당 만들어서 실제로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더 막아버렸어요. 오히려 꼼수정당, 유성정당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야 비례대표 늘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걸 오히려 보여줘 버렸고 지난 4년 동안 21대 국회로 비례로 들어온 분들은 우리 당이든 저 민주당이든 다 이상한 분들이 거기 제일 많습니다. 많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학자로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건 동의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성정당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도 제가 볼 땐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대선 공약, 본인의 약속을 저버리면서까지 정말 자기가 확고하게 잡을 수 있는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수 있는 이 병리표로 돌아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구차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저렇게 평가합니다. 네. 일단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그 스파이더맨에서 나오는 큰 격언이 있잖아요. 여기에서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는 게 맞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니까. 그러니까 큰 책임이 있어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미 위성정당 만드는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꼼수를 이제 또 하겠다라는 거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본인이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 잡혀 있는데 오늘 하든 빨리 이거 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 건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준석 대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에 이어서 특정 직군의 어떤 여성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여성 군복무를 또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왜 이런 공약들을 내세울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본래 이제 과거부터 약간 좀 그 지난 대선 때도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이대남 이대녀 갈라치기 했지 않습니까? 그 내부적으로 당에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지금 나와서 새로 신당을 차리면서도 계속 세대 간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이런 데 익숙한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 노선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래 가지고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제3지대 빅텐트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하는데 거기에 금태섭 의원의 정당이나 이낙연 대표나 이런 쪽에서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정체성과 가치에 있어서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계산은 이걸 더 계속 주장해서 같이 안 가겠다는 걸 저는 우회적으로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세대 갈라치기나 다른 갈라치기로 보는 거는 지적 게으름이다 말씀드리고요. 논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모든 거를 갈라치기의 프레임으로 보는 거는 반대고 진중권 교수하고 제가 논쟁이 좀 붙었는데 아마 조만간 제대로 한번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오늘 본격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재선 도전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진영이 세계 최고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2억 8천만 명에 이르는 최정상 연예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테일러 스위프트는 인스타그램이나 공연 중 발언으로 수백만의 지지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라면서 스위프트의 모금 호소는 바이든에게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선거의 해,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라면 한 번쯤 솔깃해질 만한 얘기입니다. 1월 31일 수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